수업. 오늘 수업은 성균관대학교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우리 성균관대학교 이번에 모의 문제 풀어봐서 좀 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대략 알 것 같고, 근데 일단 하승이는 글 크게 써. 그러니까 이거 글자 수 자체는 막 1번 문제당 한 900자 나오고 2, 3번 문제 한 7, 800자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교수님은 그 글자 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장 그걸로 봐. 그래서 그 끝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가져야 된단 말이지. 어차피 그거 크게 쓰면은 어차피 거기까지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학생이는 크게 쓰는 거 좀 조심해주고, 진짜 조심해줘야 돼. 왜냐면 교수님이 눈이 침침하셔가지고 나도 보는데 좀 힘들었단 말이지. 왜냐면 이게 시험장 가면은 이 교수님이 학생들 원본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그 행정처 직원들이 다 그걸 스캔을 해. 이거 그 답안지 다 스캔을 해서 준단 말이지. 그래서 교수님은 이 큰 도화지가 아니라 그 자기 노트북이나 아니면 학교 컴퓨터 그런 걸로 본단 말이야. 근데 글씨가 작으면은 교수님이 보기가 되게 힘드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줘야 한다는 거 좀 먼저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일단은 모의 문제 분석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이 학교들 그동안 기출문제 뭐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따가 풀어볼 게 이제 2024학년도 이제 모의고, 근데 아직 학교에서 2023학년도 기출까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2023학년도 모의 논술, 그러니까 2022년 딱 요맘때, 지금 요즘 우리가 봤었던 이 요맘때 7월에 나왔었던 2023학년도 모의 논술부터 한번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또 봤으니까 좀 익숙할 거야. 몇 번 봤으니까 좀 익숙할 건데, 일단은 우리 뭐 시험지 받아들였을 때 뭐부터 한다고 했었지? 바로 제시문 1 읽으러 가나? 아니지. 좀 더 넘겨. 그리고 제시문 이거 바로 제시문 1부터 읽으러 간다고 했었나? 아니지. 일단은 발문부터 보면서 일단은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건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대한 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핵심 키워드부터 잡기로 했잖아. 근데 일단은 약간 좀 다른 거를 느낄 텐데, 2024학년도 보면은 지금 그 문제집 보면은 문제지가 뭐야? 1번 문제 어떻게 돼 있지? 제시문? 불평등이 다양한 그렇지. 그래서 조금 직관적인 걸 주자.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이거 보면 뭐가 생각해? 이거 보면은 이것도 어쨌든 제시문 1부터 4를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거 딱 봤을 때는 뭐 같아? 인간 행위에 무엇에 기초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가 나올 것 같아? 인간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견해.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그래, 아무나 다 얘기해봐. 뭘까?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행위가 어디에 기초하는지니까 뭐 행위를 바라보는 그 기초,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런치 컨트롤이라는 거야. 런치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발문을 보고 이 발문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키워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굴리는 거야. 그걸 이제 런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좀 딱 봤을 때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갖는 거야. 뭘까?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기초? 뭘까? 막 아무 생각이 안 나진 않을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가 지금 걱정돼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얘기해보자. 어차피 두 수밖에 없어. 얘기해봐. 국가 개인? 이제 성경한테 국가 개인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한번 적어봅시다. 국가 개인 또 있어? 그러면 국가 개인이라고 뽑아낸 이유는 뭐야?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와 추론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어필이다. 성경 같은 국가 개인 많이 나오니까 국가 개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뭔가 행위를 하는데 뭔가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또 제시문들을 좀 봤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개인의 행동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 사회적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그 개인 자체의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봤었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걸 이제 런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 런치 컨트롤 안 배웠지 아직. 런치 컨트롤이 뭐냐?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학생이가 차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차 보면은 뭐 일반 승용차 말고 스포츠카들 있잖아. 뭐 의리의리한 뭐 이정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은 보면은 런치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예열.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차 탄 다음에 바로 시동 눌러가지고 바로 엑셀을 밟으면 차에 무리가 나거든. 왜냐면 그 차가 충분히 돌아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화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런치 컨트롤 해가지고 시동 걸기 전에 이 예열 이 모터를 좀 예열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뭐 갑자기 차 얘기를 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과정 우리는 시험장에서 같이 진행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의 그 스탠스를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성균관대학교 2시간이거든.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시험을 시작을 한다고 하자. 뭐 12시까지. 이때는 이제 죽음의 2시간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시험장 몇 시에 가야 될까? 시험장 9시? 9시 반? 9시 반? 9시 반? 9시 반 갔는데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늦게 들어가고 막 그렇게 정리하다가 갑자기 자, 시험 봅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가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딱 이렇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 몇 시부터 학생들을 교사장에 들여보내주냐면 9시부터 교사장에 들여다 보내줘. 근데 이 9시에 그러면 9시부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이제 뭘 할지도 얘기를 해줄 거야. 어쨌든 9시부터 교사장 입실이 가능하다는 거야. 입실이 가능.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까지 가기를 좀 원하냐면 한 8시 30분 정도?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밖에서 떨어야 왜 그러냐? 이 1시간 동안이 너의 그날의 시험의 모든 걸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되거든. 이 1시간 동안. 이 1시간 동안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 다시 이거를 30분으로 나눠.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일단 이 30분 성균관대잖아. 성균관대는 뭐 나오지? 1번에서는 요약, 비교 나오고 정확히는 비교 요약이지. 일단은 분류를 하고 가급적 요약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약이랑 비교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은 대체적으로 자료 해석 나오고 근데 그 자료 해석이 그냥 자료 해석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지? 두 쪽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료 해석이랑 설명 또는 평가가 이게 합치된 것들이겠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3번은 뭐야? 3번은 뭔가 사회적인 어떤 아젠다를 얘기를 해줘. 뭐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뭐 특별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어쨌든 이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번 주 한양대학교에서 특히 배웠었던 견해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시험 전까지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얘네들 이제 우리가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널 들어갈 건데 그 전까지 이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정리 다 진행이 돼야 돼. 이거 아직 오늘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건 아직은 안 했지만 얘는 다 했잖아. 그럼 이미 우리가 저번에 한번 유형반에서 심화반 넘어갈 때 그때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배웠었던 선생님이 그때 태양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단권화를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30분 동안 뭐 해야 된다? 이거 읽어야지. 왜냐면 이 유형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성균관대학교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뭐 배경 지식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해주면 좋지. 그 다음에 나머지 10시 시험 보기 30분 전, 즉 9시 30분부터는 뭘 해야 하냐? 이때는 우리가 어휘 연습을 해줄 거예요. 어휘 연습.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쓸 수 있는 반이요.
그리고 유의어 기타 등등의 이런 어휘를 선생님이 너희들 9월 들어가는 때부터 약간 어휘 사전을 만들게끔 시킬 거거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그냥 야 너도 해가 아니라 선생님이 디폴트로 한 반이어 유의어 한 40개 정도를 정리를 해놓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너희가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뭐 공동체주의 반대는 자유주의 뭐 기능론의 반대는 갈등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딱 정리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30분 동안 눈에다가 바르는 연습을 할 건데 이 30분을 그대로 쓰냐? 아니야. 이거 실제로는 몇 분 정도 쓰냐면 이거 보는 시간 20분. 그 다음에 10분 전인 9시 50분에 뭘 하냐고 하냐면 선생님이 거기 감독관이 이렇게 시험지를 줘. 이렇게 문제지 주고 시험지 이거 답안지 주고 그 다음에 연습장 주고 그 다음에 딱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파본 검사 하세요 라는 말을 해. 이게 10분 또는 5분 전에 진행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쓱쓱쓱 하면서 시험지를 넘길 거야. 그럼 우리도 같이 시험지를 넘겨야지. 같이 시험지를 넘기는데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보려고 노력을 하지 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 이거는 적어야 돼. 우리가 파본 검사할 때 뭐부터 봐야 되는지. 당연히 뭐 이건 비단 성균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뭐부터 봐야겠어. 당연히 발문부터 봐야 되지. 발문 그냥 쑥 읽어? 아니지. 발문 읽으면서 거기서 뭘 뽑아내야 되지? 바로 이런 거.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와 같은 발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야지.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겠어? 성균관대학교는 모든 유형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그리고 자료는 우리가 제시문 독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했었지? 당연히 자료부터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 해석 배웠을 때 자료 뭐부터 보냐? 이런 걸 물어봤었을 때 우리가 당연히 뭐 표제부부터 봐야죠. 뭐 이러면서 그런 단계들이 있었어.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이 정리를 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안에서도 뭐부터 봐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바로 표제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자료를 많이 보고 들어갈 거거든. 우리가 특히나 성균관대랑 그 다음에 인하대랑 그 다음에 경희대 이 세 학교가 진짜 그 자료에서 원탑 학교들이긴 하거든. 특히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경희대는 사회논술을 보냐 인문을 보냐에 따라서 얘는 자료가 없고 얘는 자료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회문제 볼 거고 인하대랑 성균관대는 뭐 인문 나는 국어국문학과 가겠다라고 해도 자료를 봐야 되는 학교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료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 보통 얘가 낮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 두 학교의 자료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자료를 볼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쯤 보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알 수 있어. 바로 뭐다? 자료의 경향성은 바로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딱 보이는 자료의 경향성.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료 경향성 뭐야? 뭐 보여? 뭔가? 혹시 가나다가 높다. 가가 높고 그 다음에 다가 높고 나가 낮네. 뭐 그런 거 경향성. 이건 좀 적합하진 않아. 표에서도 한번 경향성 딱 보는 거야. 표도 지금 보면은 연도잖아. 연도면 지금 경향성이 돼지고기 국내 총생산이 지금 어때? 비슷하지? 그리고 수입량은 어때? 수입량도 약간 떨어졌다 다시 오르네? 발생 건수 전염병은 낮고 돼지전염병 발생 건수는 2019년도에 5건이 있었네?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네? 딱 보면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네? 근데 왜 떨어졌다가 올라갔을까? 그 원인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표에 있는데 뭐겠어? 수입한 음. 미국에서 전염병에서 그치 그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잘해. 그래서 난 솔직하게 경희는 그냥 사회 썼으면 좋겠어. 아니 국어 공부나 그냥 복수 전공에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잘했어. 어쨌든 수익국 이거의 핵심은 일단은 소비량부터 보는 거고 소비량이 지금 줄어들었다 늘어났는데 그거가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줄어들게 된 원인이 지금 수입량도 근데 같이 줄어들고 있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뭔가 전염병도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어. 이게 뭔가 도입이 됐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뭐 다 뭐 돼지고기를 뽑아낼 필요는 없어. 그럼 딱 이 자료에서 뽑아내야 될 건 뭘까? 딱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 난 두 개라고 생각해. 한번 해보자. 일단 돼지고기 소비량은 아니야. 그럼 이거 없애고 주요 돼지고기 수입 오케이 이 세 개에서 두 개를 뽑아낸 거죠. 뭘까? 돼지고기 아니야 일단. 뭐가 있어? 전염병 발생. 과? 선생님 아까 이거 경향성 언급할 때 잘해줬는데 근데 돼지고기가 전염병 어디서 왔다고?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랑 전염병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이거 왜 뽑아냈겠어? 이거 왜 뽑아냈겠어? 시험 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돼지고기 소비량이 줄어들고 늘어났다라는 그런 문장을 뽑아내지 않고 왜 이런 단어만 뽑아냈을까? 뭐 그게 당연히 생각하기 쉬운 감도 있지만 수입 이거 보면은 뭐가 딱 생각나는 거 없어. 수입은 뭐야? 다른 나라랑 뭐 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시 그 안에서만 국내에서만 생산이 돌아가? 아니지. 즉 이건 뭐야? 다른 나라와의 무역, 즉 관계성. 논술력이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무역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어, 나쁜 점을 보고 있어. 그런 거 그래서 뽑아내는 거야. 무역? 무역이 전염병? 나쁜 거네? 그리고 아까 딱 발문을 봤더니 인간 행동의 기초에 근거한다잖아. 그럼 나는 국가랑 개인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 국가 또는 다른 국가가 개입했을 때 나쁜 점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이제 그런 경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딱 보이는 그 경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경향성도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보이는 것만 해야지 붙잡고 늘어질 시간이 없어. 당연하죠. 왜 그러냐? 우리 이거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번에 그거 돌려줬나? 시뮬레이션? 파본 검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 성균관대 가면은 성균관대도 이런 시험을 줘. 이렇게 막 그 A4 용지를 찝어서 주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표지 어디 갔어? 표지 어디 갔어? 표지 어디 갔어? 오케이. 그럼 이걸 표지라고 생각을 할게. 이렇게 표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이제 9시 50분부터 자 이제 파본 검사하세요 라고 하면은 딱 넘긴단 말이야. 그럼 딱 여기 문제 1번이 보여. 딱 봤는데 불평등이야. 불평등? 오케이 하면서 넘어가야지.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물론 괜찮아. 그러니까 불평등 보고 소득 재분배까지 봐도 괜찮아. 어쨌든 근데 이걸 막 이러고 보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러고 보고 있으면 바로 감독관이 제지를 거기 학생 빨리 넘기세요 한단 말이야. 근데 안 하면은 뭐 퇴장 나간단 말이지.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이거 봤을 때 딱 불평등, 소득 재분배 하고 당연히 우리 손은 어떻게 돼? 덜덜덜 떨리지. 쳐야 되는데 딱 봐. 안 보여. 보지 마. 이런 거 보지 마. 어차피 못 봐. 딱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 있어? 불평등이랑 소득 재분배 정도. 딱 넘기고 경수 보라고 했는데 경수 시켜? 지금 안 보여. 넘겨. 그래프가 일단 보기 편하죠. 그래프. 일단 표지만 빨리 보고. 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률. A국, B국. 1분이 5분. 이제 1분이 5분이 뭔지 알지? 5분이가 잘 사는 사람들. 1분이가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대학 진학률? 1분이 A국은 똑같다. B국은 높다. 선생님 넘기세요. 우리 이거 넘겨.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뭐야?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불평등,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인데 이 대학 진학률이 뭐랑 연관이지? 소득이랑 지금 하고 딱 이거 정도만 뽑아내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10분 또는 5분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돌리는 거야. 어떻게? 불평등이라는 단어 봤어. 그러면은 뭘 생각을 하지? 불평등.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불평등을 봤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던지자는 거지. 수업 단계에서는 그래.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그래도 돼. 너가 이게 정답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그거는 너의 그 글 쓰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만 돼. 그러면 불평등 딱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날까? 국가사회? 그래도 돼. 아니 돼. 그런 게 아니야. 국가사회 킹정이지. 아니 사회 논술인데 그럼 국가사회 나와야지 뭐가 나? 국가 개인 나와야지 뭐가 나오고 있어. 어쨌든 나 늘 배웠었던 국가 개인. 그래서 뭔가 그러면 이거랑 또 연결을 했을 때 불평등은 개인을 중시하는 애들은 불평등을 어떻게 하겠어? 그럼 찬성하겠고 국가를 중시하는 애들은 불평등을 반대하겠지. 근데 왜 그 근거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제시문을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몇 피셜 돌리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러면은 제시문이랑 다르게 나오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연습을 계속 할 거거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너의 이런 추론과 이런 그 제시문 독해를 읽는 거를 분리를 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맞든 틀리든 중요하진 않아. 그냥 너가 이런 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국가가 개인주의면은 불평등 찬성하는데 그 찬성 이유 보고 있어. 우리 그거 몇 번 봤었어. 제시문에서 여러 기출들에서 봤었어. 보고 있어. 개인의 그러니까 능력주의 때문에 그럼 능력주의와 불평등 이렇게 매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반대돼. 사회 그치. 사회 양극화. 근데 그럼 이걸 냅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회 통합 자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좀 킹 근거긴 해. 그냥 국가 개인 나오면은 킹 극화하면 돼. 킹 극화하면 돼. 쓰기가 좋아.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이걸 방금 뭘 보여준 거지? 이게 사회 양극화되면 사회 통합이 정해될 것이다라는 뭘 보여준 거야? 선생님이 논에서 가장 먼저 하는 추론이자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 논거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나 이런 얘기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학생이 잘 썼어. 답안지에서 이런 걸 썼다. 그리고 뭐 소득 재분배 같은 것도 딱 한번 봤을 때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 또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 소득 재분배 딱 하면 뭐가 생각나? 뭔가 A vs B라고 해도 되고 그냥 소득 재분배를 다른 말로 치환해봐도 되고 혹은 너의 자유롭게 하면 돼. 뭔 생각이 들죠? 소득 재분배 봤을 때. 불평등 해소하는 불평등 소수단. 그러면 이거는 이 두 입장 중에 누가 찬성하는 걸까? 이런 생각. 너가 뽑아낸 키워드들 간에도 너가 미리미리 너가 한번 연결도 지어보는 거야. 이게 틀려도 돼. 국가랑 개인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걸 시도를 자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대학 진학률, 그 다음 소득.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었지. 이거는 또 뭘 뽑아낼 수 있을까? 뭘 뽑아낼 수 있을까? 대학 진학률과 소득. 잘 생각 안 하면 이렇게 되면 돼. 대학 진학률이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 이건 뭐지? 여기서요? 이 키워드 중에 뭐랑 또 접목할 수 있지? 능력주의. 소득은 능력이다. 그것도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잘 버는 강남 사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은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킹 받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평등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안 떠올리면 돼. 그러니까 안 떠올릴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해. 괜찮아. 능력주의라 생각해도 되고 선생님은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이 소득 재분배라는 말, 이거는 자료의 말이고, 이건 재심의 말이고, 자료의 말이고, 우리가 자료를 그냥 자료만 띡하고 봐? 아니지. 항상 재심을 연계를 지지. 그랬을 때 이 대학 진학률이 소득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것 자체를 선생님은 예열 과정이라고 해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니야? 좀 대략 이런 과정을 혹시 해왔니? 그동안? 안 해야지. 혹시 이 과정을 앞으로 하라고 하면 할 거니?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이게 도움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잘하더라고. 일단 선생님은 왜 도움이 되는지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러면 우리가 파본 검사 하세요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으세요가 돼야지만 파본 검사가 돼. 그럼 파본 검사에 쓱쓱쓱 했어. 한 30초밖에 못 할 거야. 한 30초 쓱쓱 해. 그 다음 딱 닫아. 나에게 10분 또는 5분 동안 5분 정도가 나와. 그럼 그동안 나 뭐 해야 돼? 끝나고 뭐 먹지? 아니 또는 성균관대가 오전 시험이야. 막 서강대 또는 뭐 경희대가 막 오후 시험이야. 경희대 가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근데 얘기를 하기에 같은 날 학교 2개 시험 보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잖아. 그래서 그걸 좀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물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2군데 몰려 있으면 그날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해. 뭐 먹지? 아니면 끝나고 어떻게 가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갈까? 퀵을 불러서 오토바이 타고 갈까? 진짜 그런 생각해.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생각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안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힘들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그동안 이런 과정을 하는 아이들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거와 상관없는 외생 변수를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애들과 퍼포먼스 차이가 확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이 시험 망치면 어쩌지? 이거 끝나고 뭐 먹지? 아니면 이거 끝나고 다음 학기 어떻게 타고 가지? 라는 생각. 이 순간에 그 생각이 나는 순간 딱 그때만 생각이 날까? 아니면 시험 보면서도 계속 생각나? 시험 보면서 조금만 제시면 안 읽히자? 바로 머릿속에서 그래 오후 시험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일말의 생각을 모두 다 정리를 하기 위해 선생님이 이 예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예열 과정은 반드시 10분 또는 5분 정도 그게 진행이 돼. 물론 특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 파본 문제를 안 하는 정말 엄청난 학교들도 있어. 하지만 대개 학교들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10분 또는 5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 말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볼 게 문제집밖에 없어. 딱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굴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굴린 다음에 이제 딱 10시 딱 되자마자 자 이제 시험지 펼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재시험 1로 간다? 아니다. 뭐 해줘야 되지? 우리 뭐 한다고 했었지? 발문을 봐야 되는데 그 발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발문을 도식화 발문 도식화 안 하잖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왜 배우들 안 하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파이널 때 계속 이것만 강조할 거니까 너희가 파이널 끝나는 10월 되면은 그냥 홍익 때 가자마자 그냥 쓱쓱 자료 있네 경향성 예열하고 자 딱 10시 시험지 넘기세요. 넘겨서 발문 보고 도식화 자 이제 1번 봐야지 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괜히 너희들의 그 주관이나 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 어쨌든 10시부터 됐을 때는 당연히 뭐부터 한다? 당연히 발문 도식화부터 하지. 그래서 발문 도식화에 한 2분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자료 봐야지. 자료가 나오는 학교들은 자료 해석을 빠르게. 그래서 당연히 자료 해석에서 우리가 했었던 말씀 또 하면 돼. 이때는 빠르게 했단 말이야.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 분석하면 그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당연히 자료 해석도 뭐부터 하겠어? 표제부부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부터 봐야겠어? 당연히 X축과 Y축에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당연히 봐야겠지.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건 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x축과 y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 봐야겠어. 이제 우리가 했던 거 경향성. 특이성까지 볼 필요는 없어. 경향성까지 본다. 근데 이거 몇 분 정도 시간 투자한다? 3분. 그래서 선생님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이 중에 5분 즉 1시간 55분만 그러면 지시문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나중에 끝에 가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뭘 해야겠어? 여기서 당연히 자료에서 의미 찾아야지. 자료에서 한글 제시문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뭘 해야겠다? 추론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추론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 런치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예열, 런치 컨트롤 말이 어렵다? 예열 자체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머리를 미리 예열한다. 어쨌든 우리 오늘 수업 전반부에서는 예열과 자료를 통해서 한글 지식을 추론하는 영역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크게 문제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면 총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다. 학교마다 약간 달라. 막 경희대학교는 2시간이 아니라 막 1시간 40분만 이러면서 학교마다 시험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각각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긴 할 거지만 기본 틀은 똑같아. 일단은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입시를 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정리를 했었던 논술 개념 빠르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우리가 어휘 계속 눈에 바르고 계속해서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이러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뇌인 거야. 이런 거 나오겠다. 이거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 좋겠다. 영어를 하면은 누군가 나서서 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이 어떤 사람이 또 얘기했었지. 하늘이 나서서 도와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감독관님이 자 파본 검사 하세요. 10분 또는 5분 전에 파본 검사 하세요라고 하면 이 과정에 거쳐서 파본 검사 진행을 해주고 5분 동안 계속해서 예열해주고 10시 딱 되면 바로 넘겨서 발문 도식화해주고 도식화한 다음에 자료로 넘어가서 자료 표제보 보고 X축 Y축 보고 경향성 봐주고 끝!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제시문 1 들어가기 이런 식으로 이게 픽스가 돼야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성균관대는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이번에 선생님이 이 성균관대가 지금의 경향성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냐?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즉 2021년 시험부터 성균관대가 이런 경향성을 갖추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1번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는 제시문 몇 개 나오는 줄 알아? 6개 정도 나왔고. 근데 2022학년도부터 그게 4개로 줄었어. 그게 지금 이번 모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지?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에 성균관대학교를 준비를 잘 하면은 어느 학교도 강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인하대도 강점을 두고 있어. 왜냐면 인하대랑 성균관대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경향성이 비슷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인하대는 왜 추천하냐? 그러니까 쓰는 건 자유지만 왜 추천하냐면 이 학교는 시험을 언제 보면 12월 3일에 즉 가장 마지막에 시험이야. 즉 뭐다? 하승이가 11월 20 또 봐야지 또 이런 것도 또 쫄리지만 또 봐야지. 어떻게 우리 미래를 봐야지. 우리 미래 봤어. 11월이야. 16일 날 시험 봐. 이날 18일, 19일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이런 학교도 시험 있고 그 다음에 25일, 26일 이때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이런 데 시험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주에 되게 몰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 12월 2일이랑 3일에 몰려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 그게 인하대랑 아주대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인하대는 성균관대랑 되게 비슷해. 왜냐면 이 인하대도 제시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준 다음에 그래서 그게 분량이 길어.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해서 요약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이 A라는 입장에서 B라는 입장을 까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 반론도 재반박해서 마치 우리가 무답다 배웠던 거지. 그거를 써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성균관대가 잘 돼 있으면 이것도 되게 잘 되긴 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 왜냐면은 인하대 정도면 그래도 국순 세단 라인이긴 하지. 국순 세단 라인이긴 하니까.
그런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하대에 가라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균관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시험 그 문제들도 몇 개를 좀 같이 풀어볼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한다? 시험지 받았을 때 예열을 할 때는 뭐 한다? 일단은 발문부터.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시험 시작 5분 동안은 뭐 한다? 발문 도식화. 그 다음에 자료. 그러니까 이거 예열할 때는 자료 그냥 바르기야, 바르기. 눈에 바르기. 그러면 얘는 약간 좀 더 딥하게 좀 자료 해석 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눈에 바르고 자료 해석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오늘 연습을 할 거다. 어떻게? 성균관대 시험을 기타로 해서 일단 우리 아까 예열 이거 했으니까 바로 자료 일단 발문 도식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딱 봤는데 2024년도 모이는 소유. 제시문 1에서 4는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럼 이거 뭐 도식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뭐 제시문 1부터 4 도식화 이렇게 나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문이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인간의 행위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두 입장으로 나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1번이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은 자료 1과 자료 2는 각각 A국의 축산시장 변화와 B국의 도시별 식품 소비에 관한 지표를 보여준대. 그래서 일단은 A국은 뭐래? 축산시장 변화. 그 다음에 변화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뭘 분석을 해야겠어? 그러니까 딱 뭐로다 생각이 나겠어?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 경향성 찾아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지금 뭐라고 있다? B는 도시별 식품 소비에 관한 지표. 도시별 식품 소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자료 1과 자료 2가 각각 문제 1의 두 입장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뭐 이렇게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뭐하래? 설명하시오. 그리고 3번은 또 어떤 걸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길어도 당황하지 말고 읽어. 자, 한 지방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익 광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의 뭐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제시문 같아? 그럼 제시문 분석처럼 입장하면 되지. 자, 일단 여기 상황은 뭐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설득하려는 거지. 말 그대로 썼던 거야.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 주민 설득 공익 광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맡은 부서의 한 팀은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성,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지. 첫 번째 방식은 이 일을 맡은 부서의 한 팀은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성, 발전소를 이 지역에 건설하면서 얻게 될 이득, 시설의 안정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를 제안했다. 그래서 즉 어쨌든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성, 건설을 얻게 되는 이득, 어쨌든 뭐 중요성, 이득,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되게 상세히 섞으면,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뭐 해야 돼? 이거 당연히 반대되는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말은 뭐겠어? 뭐 대충 설명했나? 그건 아니겠지. 한번 볼게. 아마 내 생각에 아직 보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이 반대편. 간략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중요성, 이득, 발전성, 안정성 이런 건 약간 이성의 차원인데 뭐 감성의 차원으로 뭐 마음을 울리는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런 게 또 많네. 봐. 다른 팀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최신 전자제품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과 멋진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광고를 제안했다. 뭐야 이거? 얘는 이성적인 측면, 얘는 감성적 측면. 근데 뭐 이런 소리야? 좀 문제를 대충 얘기했어. 이러면 당연히 얘들 뭐 고르겠어? 이성. 당연히 이성 모르겠지. 이게 쓸 게 많은데 왜 감성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성과 감성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딱 해서 딱 발문 분석했어. 이 두 가지 중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당을 어떻게 하라?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정당화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균관대학교는 너무나도 이 발문 문항간 연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한 군데만 삐끗해버리면은 두루루 오답이죠. 그래서 그걸 되게 중시해야 돼. 경희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한국외대도 그렇고 당연히 인하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류의 학교들이 많다. 어쨌든 딱 봤어.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모두 의미를 한번 추론해봐야겠지. 인간의 행위 기초에 대해서 아까 내가 보였을 때는 뭐 국가나 개인 정도? 약간 좀 애매해. 근데 딱 이걸 봤을 때 그럼 인간의 행위 기초에 대해서 뭐로 알 수 있어? 이성. 그치. 그래서 발문만 보고도 그게 분석이 되는 거야. 이성과 감정. 이거 실제로 정답인지 한번 볼게. 2024년도 오인술 문제지. 와,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감정.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솔직히 파본 검사할 때 파악할 것 같긴 해. 파본 검사할 때 성균관대 딱 이거 문제 읽고 그 다음에 눈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다음가? 아니야, 다 첫 번째로 가. 그래서 감정? 감정 막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못 봤다는 가정하에 딱 이거를 보고 이거를 추론하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맞아, 정답이야 했을 때 그 카타르시스이 너가 마치 수능 시험장에서 수투 또는 수학 연계 지문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똑같다니까. 뭐 지금은 좀 그게 옛날보다 좀 낮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뭐 시험장 갔을 때 너가 아는 문학 작품 또는 너가 아는 문학 작품 비문학이 연계돼도 그 이해는 안 될 테니까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현대 시든 고전 시가든 어디에서 내가 연계된 작품이 나왔을 때 또는 EBS 그 영어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이거 봤던 제시문이야. 그래서 딱 봤었을 때 그때 그 쾌감 논술도 똑같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주고 이게 진짜 맞네? 라는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러면 너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문을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이걸 보러 갔을 때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통괄하고 있는 핵심 단위가 뭐지? 모든 걸 통괄하고 있는 핵심 그 기준점이 뭐지? 모든 것을 통괄하는 핵심 기준점?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자료를 대강 즉 예열 단계에서 파본 검사할 때 자료를 봤던 것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다시 자료를 보는 것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딱 봤을 때 이거 아까 잘 찾아냈던 것처럼 뭔가 우리 당연히 수입이랑 어떤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이 국가 간의 우리 국가의 어떤 이 무역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네? 그럼 인간의 행위 기초에 대해서 국가랑 국가랑 개인이 있을 수가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었네? 그래도 괜찮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또 추론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했 전염병이 수입국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어. 근데 국내에는 지금 발생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소비량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수입국의 것만. 그리고 수입량은 어떻게 되었어? 수입량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수입국의 돼지가 전염병이 발생되면서 수입량이 줄어든 것 자체는 굉장히 어때? 이성적이야? 감정적이야? 굉장히 이성적이야. 근데 이건 수입국이지. 근데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낮아지게 된 거는 어떻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좀 재밌지 않니? 이제 좀. 안 재미없어? 재미없어? 선생님 이런 부분도 재밌긴 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뭔가 그냥 미국 뭔가 타국과의 어떤 교류가 항상 좋은 관계를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성과 감정이라고 나눠봤는데 봤더니만 발문만 봤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 내가 아까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아유 나 이번 시험 망했어가 아니라 어떤 애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로 하승이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 국가는 개인 아니야? 그렇게 글을 쓴 애들이 실제로 발생해. 왜 그런다? 발문을 도식화하고 자료를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 예열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처음 보잖아. 근데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이 글을 한 번 보고 우리는 지금 이걸 두 번째 보는 거야. 그럼 처음 본 애들과 두 번째 보는 애들 중에 당연히 누가 더 독해를 잘하겠어? 두 번째 보는 애들이 독해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자마자 제 시험은 1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살짝 누르고 일단 발문부터 제가 좀 왜냐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성균관대랑 경희대를 제외한 학교들은 발문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볼 필요 없어. 특히나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은 발문 되게 플랫하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도 정보가 없어. 연세대도 그렇고 봐도 정보가 없어. 그런 데는 빠르게 넘어가. 그냥 1번 문제 비판, 2번 문제 설명, 3번 문제 자료해석 기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성균관대는 지금 무슨 발문이 하나의 제시문이야. 이 정도로 발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보를 진짜 압축해서 넣어줘.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정말 발문을 도식화해서 발문 길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발문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뽑아내는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건 좀 명심을 해주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연습들을 앞으로 성균관대는 4달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 지금 보면 그러면 4달 뒤면 성균관대 능력도 풀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성균관대를 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 뭘 해야겠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수능 최저 맞춰야 돼서 이제 수능 관리 선생님이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예약을 잡아서 너희들 이제 주중으로 해서 상담을 이제 우리가 첫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이 7월 달에는 너희들이 공부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한 3번 정도 좀 관찰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좀 줌이나 이런 걸 좀 이용을 해서 하승이가 이제 화요일이나 토요일날 수업 한번 간다 했었지. 수통가? 화통가? 수요일 토요일이면 주중에도 갈 수 있지. 그거는 이제 네 방학 때 매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가야 될 거. 그러면 화, 수, 목, 토네. 뭐 상관없어. 근데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있어? 그건 아니지. 그 남는 시간 동안 이제 뭐 하면 돼. 어쨌든 그런 거 진행할 거다. 이런 거 배우면 성균관대 잘 수 있었어. 성균관대 써. 제발 썼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학교야. 공부하기도 좋고 시험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서강대랑 비교했을 때도 경쟁률은 낮아. 물론 올해는 그 내신 반영 비율이 100%가 되고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소폭 증가할 거긴 하긴 하지만 서강대랑 성균관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라고 하면은 성균관대. 왜냐면 서강대는 발문이 봤으면 모르겠지만 발문은 짧아. 물론 서강대도 준비를 시작을 할 거긴 하지만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서강대는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그냥 발문이 짧아서 어렵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왜 어렵냐면은 짧은 발문을 통해서 너가 의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 재생산해 치워내야 돼. 그 재심은 그냥 쭈르륵 나열하자. 그래도 분량이 안 채워진다. 그래서 너가 계속해서 추론하고 그 과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좀 성균관대도 재심은 길지언정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단어도 되게 많아가지고 시험 자체는 굉장히 근데 이거 우리는 4달 정도 준비를 하면 좀 완벽하긴 하지. 그리고 미국의 도시별 식품 소비 지표
이것도 당연히 감성 이런 걸 봐야겠네. 근데 얘는 지금 식품 표시 활용도, 식품 안전 정보 활용도, 식품 영양 균형 상태, 식품 소비 만족도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자료 설명이 있네. 이 자료 설명도 잘 봐줘요. 특히나 사회 문화 도표할 때도 잘 봐야 되잖아. 어쨌든 식품 표시 활용도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영양 정보,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식품 구매 시 활용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아, 각각의 이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네. 그러면 영양 정보,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식품 구매 시 활용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보는 사람과 이거를 안 보는 사람은 이거 중에 잘 보는 사람이 중에 누구 있어? 이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뭘 중시하는 애들이겠어? 이성이겠지.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이게 높다는 것은 무엇이 의미하다? 아 이성을 중시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식품 안전정보 활용도는 식품 구매 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럼 이게 높다는 것도 또 뭐겠어? 그렇지. 이것도 높다는 것도 이것도 이성 중시일 테고. 그 다음에 영양 균형 상태는 평소 섭취하는 식단에 포함된 영양소의 균형 잡힌 수준이 우수한 정도를 의미한다. 뭐 이건 이성 감정보다는 그냥 어떤 영양 말 그대로 영양이 얼마나 균형됐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높은 사람은 당연히 뭐겠어? 이성 감정 말고 그냥 건강한 사람이지. 이게 낮은 사람은 안 건강한 사람일 테고. 그 다음에 4번 식품 소비 만족도는 식품 구매 후 자신의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이것도 당연히 높은 사람은 뭐겠어? 만족을 그만큼 하는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그만큼 만족을 안 하는 사람.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쉬운 말 하고 있는 거고 모든 항목은 5점 척도다. 세 도시는 단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그럼 딱 이것만 봤을 때 A국 즉 가 도시는 지금 식품 표시 활용도와 식품 안전 정보 활용도가 어때? 높지. 그거에 따라서 영양 균형 상태도 높지. 그거에 따라서 식품 만족 소비도 높지. 그럼 얘는 이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하는 거겠어? 이성 중시일 거고 축산시장 변화는 그러면 뭐겠어? 감정이고. 아니 제시문도 안 봤는데 독해가 다 돼버렸네. 뿌숑빠숑 충격시라. 이게 뭐야? 자료만 봤는데도 모든 정답이 나왔네? 이런 학교다. 성균관대. 그래서 우리가 자료 해석 능력을 정말 그 강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론 경기대학교 인문 써도 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거 좀 재밌지 않니?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을 읽잖아? 그러면 제시문이 되게 잘 읽혀. 지금 진짜 잘 읽혀.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그런 좀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면서 노트를 좀 재미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당연히 재미는 없겠지만 재미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가 어차피 학교 가도 이런 거 해. 이런 거 교수님이 나 이거 사실 내가 박사 과정일 때 썼던 논문이야 하면서 막 그래프 막 얘기하고 막 이 그래프 설명 근데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율해석 능력을 왜 학교에서 중요하냐면 학교 들어가서 이런 걸로 이제 수업을 들으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는 이렇고 이제 2022학년도 일단 보는 거. 자, 발문부터 봐야지. 발문. 제시문 1과 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두 이점 분류하래. 핵심 키워드 뭐야? 그러면 당연히 분류한다면 어떤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겠어? 당연히 자유랑 책임이겠지. 책임 중시와 자유 중시. 왜냐면 책임을 강조하면 자유는 어떻게 되지? 억압될 수 있고. 자유를 중시하면 책임은 억압을 받는 말은 뭘까?
뭐 자유롭다는 거겠지. 어쨌든 자유가 중시됐을 때는 책임이 좀 간과될 수가 있겠지. 그런 단어를. 어쨌든 2022학년도 기출은 좀 이렇게 플랫하게 줬네. 근데 2023학년도 아까 봤을 때 딱 발문만 봤을 때는 지금 난이도 자체가 좀 높았지 얘보다는. 얘는 딱 나오잖아. 자유와 책임. 다른 걸로 구성 안 할 거야. 근데 2023학년도 모의 문제 그리고 2023학년도 이제 실전 이제 작년 11월에 봤었던 시험을 한번 보면은 과연 그 경향성이 계속 지속이 됐던가 아닌가를 볼 거야. 왜 그러나 지금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2022학년도까지는 이렇게 발문에서 사실은 정답을 줘. 근데 면밀히 얘기하면 2023학년도 모의 문제에서는 정답을 직설적으로 주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이게 2023학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야. 이건 아직 학교에서 그 문제를 안 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내줄 거야, 올려줄 거야. 근데 2024학년도 모의를 봤을 때 무슨 말이 나왔지 발문에서? 불평등의 말이 나왔지. 그러면 자유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과 불평등을 얘기하는 애들 중에서는 당연히 뭐가 더 쉽겠어? 얘가 더 쉽긴 하겠지. 근데 얘가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 하. 이게 가장 난이도 하겠지. 근데 불평등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초에 대한 것 중에는 누가 더 어려워? 얘가 좀 더 어렵지.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 모의에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중수준이야. 즉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다? 이때 애들이 어떻게 했다? 답안을 교차반으로 썼다. 애들이 교수님이 정답을 안 주니까 애들이 답안을 교차반으로 썼다. 이성중시, 감정중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막 국가와 개인 뭐 이런 걸 쓴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이 중간의 사이에서 그걸 냈다. 딱 중점을 잡다. 그러면 이건 좀 중요합니다.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성균관대 지원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 기준 완족이죠. 그건 맞지만 난 논술 강사잖아. 그럼 논술 강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바로 뭐다? 일단은 한양대학교 이번에 내신 반영 비율이 100으로 됐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완화됐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지금 물론 애들은 이걸로 좀 들어갈 거긴 한데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모의 논술 항상 그 해 기출의 바로미터란 말이지.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네? 그러면 더 정신 차리고 써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그 인기가 조금 줄긴 해. 하승이 근데 집에서 서강대도 가깝긴 하지. 뭐 그래 어쨌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좀 있어. 이런 상황도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쓴다고 아니 앞에서는 계속 이 학교 쓰라라고 얘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 이 학교를 쓸 때는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마음은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깔끔하고 연습하기도 좋고 너가 시험장 갔을 때도 되게 잘 쓸 수 있고 경쟁률도 서강대에 비해서 낮지만 이거에 의해서 경쟁률 좀 소폭 상승할 예정이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게. 어쨌든 너무 쉬워. 2022학년도 기출까지 너무 쉬워. 자유와 책임. 그렇대. 그 다음에 2는 당연히 뭐 있어? 2는 어느 입장이 지지하는지 설명을 해주자. 자, 사례 1과 그 다음에 사례 2에 각각 제시된 국가가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대. 이 자료 해석해서 뭐 하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똑같이 문제 나왔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굉장히 유형이 플랫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 3번. 시국에서는 최근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도 제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문제 3번을 마치 이렇게 발문을 제시문처럼 제시를 하고 있네. 그럼 제시문 분석하는 것처럼 하면 돼. 자, 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국 지금 어떤 상황이다?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아졌지. 도심의 지역의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됐다? 높아지니까 이거에 따라서 뭘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 지금 고도 완화. 고도 완화를 한다는 게 뭐야? 그래서 그만큼 이익은 건설사 입장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민들이 건설사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고도가 완화되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아진다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이 희망자들 다 받아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걸 좀 이따 보여줄게. 지금 부동산 얘기잖아. 2022학년도 모의문제 우리 옛날에 한번 봤었거든. 뭐였냐면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게 맞냐 틀리냐. 기억 안 나? 선생님 기억 안 나. 어쨌든 핵심은 뭐다? 모의 문제에서 나왔던 주제가 약간 변형되어서 지금 실제 기출, 시험장에서도 나왔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택 지역 수요가 높아지면 고도 완화에 대한 그 요구가 지금 많아졌고. 고도 제한은 국립공원 등 문화재 쟁관과 국가 주요 시설 목적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이다. 근데 이 고도 완화를 왜 한대?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다 모아서 뭐야? 뭔가? 국립공원, 문화재 이런 거 다 뭐야? 국가 주요 시설 보호. 일단 왜 하는 거야? 이거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목적은 뭐야? 국가를 위한 거잖아. 진행하는 거고. 도심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하고 외소탕이 뭐야? 또 이렇게 가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이거를 뭐라? 정당화하시오. 성균관대는 문제 너무 쉽다. 아니, 쉽진 않지만 플랫하다. 이해하기가 쉽다. 찬성 반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뭐 해야겠어? 이 발문 사이의 관계를 쓱 보면서 연결해주는 거지. 자, 국가를 위해서 고도 완화하는 것은 자유와 책임 중에 어디야? 책임이지. 고도 완화는 책임이고. 이거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뭐야? 자유지. 그래서 결국에 책임을 이 고도 완화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니까 이걸 찬성하는 이 사람들은 뭘 중시하는 사람들이지? 고도 완화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얘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면 학생들은 뭐 많이 뽑을 것 같아? 고도 완화 찬성. 약간 맥락이 그쪽으로 가긴 했지. 교수님도 그걸 원하고 냈으니까 평소 같으면 책임 너무 좋은 말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어떻게 발문을 넣지 않느냐, 어떻게 발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지금 차이가 좀 보이기는 해. 그래서 어쨌든 이쪽도 많이 하겠네 라는 생각도 하고 나 일로 갈 거야. 그러면 난 많은 경쟁자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라고 머릿속에 넣고 나 일로 갈 거야. 여기보다 좀 어려울지언정 뭐 경쟁자 좀 작겠다. 또는 뭐 그런 것 같다 등의 생각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들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할 거다. 이런 게 생각이 꼬리가 박혀야 너희가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안 봤네. 자료 이거 뭐겠어 이거? A국의 예산 지출의 항목별 기준 봤을 때
날이 갈수록 지금 어디에 지금 학력이 높아지고 있죠? 기초예산? 네? 아니 복지에서 보건복지. 이쪽은 그러면 자유야 책임이야. 이거 책임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보건복지 쪽에 돈을 늘리니까 그림 1-2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 바위 소득 배치 복지수가 높아지고 있죠. 보건복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료가 2개 이상 나왔을 때 그 자료 간에 뭐까지 해야 된다? 관계성까지 봐줘야 한다. 뭐 사례 2는 그냥 줄거리니까 넘어갈게요. 당연히 그럼 자료 1은 책임일 테니까 사례 2는 뭐겠어? 자유겠지 자유. 너무 쉽다. 이게 시험장에서 나오는 기출이다. 모의 문제보다 더 쉬워. 자, 이거 자료가 하나 있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사례 2의 자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생산성 지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폐업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 업체 수도 따라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지. 즉 뭐야?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본다면 이만큼은 없어지는데 이만큼이 새로 생겨. 그러면 남는 데는 몇 개지? 이만큼 남지.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남게 되는 회사들은 어떻게 돼? 그럼 당연히 이거 보면서 뭔 생각할 수도 있어. 자유를 허용했을 때 이 자유시장주의에 따라서 망하는 기업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기업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에 따라서 국내 생산성 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에 너무 집중해서 국가의 책임은 뭐야? 기업한테 세금 거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둬라. 알아서 성장할 테니. 자유주의겠지. 그리고 2022학년도 기출 거의 다 왔어요. 2개만 하면 됩니다. 자, 얘도 조금 약간 애매해.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이거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2023학년도의 출제 경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인문 2고 학과마다 또 문제 보는 게 달라.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견해가 지금 2개로 나뉘는구나. 혹시 이거 보고 뭐 떠오르는 거 있어? 없으면 넘어갈 거야. 넘어갑시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당연히 자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을 활용해서 두 입장을 뭐하래? 각각 뭐하래? 이거는 옹문에 이제는 설명이었는데 이런 또 차이점도 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마지막 3 시국에서는 인도주의적 자원에서 전직 난민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난민 수용 및 자원이 초래할 국민의 세금 부담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어떤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하자 vs 세금 차원에서 반대하자. 이때 당시에 또 우리나라가 또 난민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제주도에 난민 받아준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진짜 그 시사 이슈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제출됩니다. 시국 국민으로서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자신의 선택을 밝히고 이거를 다 활용해서 정당화하시고 똑같고 이것만 살짝 다르고 이것만 살짝 다르고 그럼 딱 이거 봤을 때 이거 인도주의. 그럼 인도주의가 반대되는 얘는 뭘까? 세금 차원에서 반대. 인도주의가 반대되는 말은 뭘까?
알아두면 좋은데 인도주의 그러니까 이건 좀 어때? 좀 현실적인 이상적이야. 좀 이상주의긴 하지. 얘는 현실적이야. 그래서 이거 현실주의라고 해. 현실주의. 적어놔. 세금 차원의 반대. 인도주의적 차원의 반대는 현실주의. 이상과 반대는 현실. 이 생각 한번 하면서 그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인간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럼 이상을 중시하는 기점과 현실을 중시하는 기점은 나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상, 현실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정답은 사실 이건 아니긴 했었어. 정답은 이건 아니겠어. 읽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저기다 자료에다 공유를 해줄 건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인도와 현실은 아니었거든. 그렇지만 비슷한 맥락이긴 해. 그래서 뭐였냐면은 인간 행위의 판단 기준이야. 그러니까 행위 판단.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 도덕인 이거는. 당연히 이거 어느 학과가 보는 시험이 있어. 인문, 이문. 당연히 어문이야. 철학과, 문사철. 아이들 푸는 데가 여기야. 근데도 자료가 나오긴 해. 어쨌든. 그래서 도덕이니까 당연히 도덕에서 이런 게 있죠. 이상을 중시하는 애들, 현실을 중시하는 애들. 세금 차원에서 반대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대한다. 세금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말은 뭐야? 그 사람의 그 국가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걸 금지하는 거지. 이건 뭐겠어? 이게 도덕에서는 뭐랑 좀 엮어줄 수 있을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그래서 현실 뭐였냐면 이거 공리주의랑 그다음에 마땅히 인간이라면 수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뭐냐면 의무론 있어. 의무론. 그 칸트 살인 한 자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뭐 엄청난 그런 뭐 그런 혐오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마땅히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무론과 무슨 소리? 그냥 최대 행복만 갖추면 돼. 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모든 거였고. 이거는 사실은 발문만 보고서 뽑아낼 수 있는 연도도 있지만 발문을 봐도 못 뽑아내는 학년은 있다. 특히나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문사철, 즉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다루는 학교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자료도 한번 볼게요. A국의 투표율인데 일단 A국과 B국은 시민의 투표율을 높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A국은 유권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이걸 못 뽑아냈어도 발문 3번이면서 못 뽑아냈어도 이런 걸 통해서 뽑아낼 수 있었어. 의무화. 그래서 진짜로 성균관대 시험 가면은 문제 2번과 문제 3번 진짜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 의무화. 그 다음에 얘는 각종 홍보 꾸준히 B국은 선거에 대한 각종 홍보 활동과 민주시민 홍보에 꾸준히 실시를 해 왔다. 그러니까 얘는 공리주의 보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무화 자체는 좀 뽑아내기 쉽긴 하네. 그 다음에 얘는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좀 자유를 존중했지. 그래서 좀 행동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료를 한번 보면 그래서 봤을 때 국가 투표율 A국은 의무국 B국은 뭔가 자유를 맡겼어. 딱 봤는데 뭐야? A국은 어떻게 돼? 투표율이 올라갔지. 몇 퍼센트 올라갔지? 우리 증가율 공식 배웠지? 40% 정도? 오케이 맞아. 40% 정도 올랐고 그러면 당연히 저 자료 1은 의무론과 공리주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거였어? 뭐를 이렇게 다음 자료 이거 보면은 국가 A는 소득 1분위 투표율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소득 2에서 9분위는 올라가고 소득 10분위도 소폭 올라가고 근데 그거는 똑같이 비국도 올라갔어. 여기서 핵심은 뭐지 근데? 투표율 얼마나 증가했나?
그것도 좋지만 마지막 표 무효표도 중요해. 무효표가 의미하는 건 뭐지? 사람들 투표를 제대로 안 했다. 근데 그 무효표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됐어? 많이 높아졌지. 근데 이건 오히려 무효표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저걸 다 더하면 다 더할 수 없구나. 어쨌든 무효표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지금 얘는 이 투표율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효표 비율에 대해서, 즉 민주주의의 올바른 진행에 대해서 지금 경시를 하고 있는 거지. 얘는 그러면 의무론을 찬성 반대? 반대. 마지막 3번. 정당 및 시민단체에 적극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 어때? A국은 어때? 나아졌고 B국은 높아졌지.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고 응답한 비율 A국은, B국은 정책 개선을 위해 자발적 민원을 넣는다고 응답한 비율 A국은, B국은 즉 이건 뭐야? 적극 활동한다, 늘 지켜본다, 그 다음에 민원 넣는다. 이거 뭐야? 우리 저번 주 과제에서 약간 배우기도 했었는데 뭐죠 이거? 저번 주 아니구나. 시민들이 정치에 정치 참여. 그래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어디는 증가하고 어디는 떨어지고 있다? B국은 증가하는데 A국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료 2와 자료 3은 의무론을 긍정 부정? 부정. 다 알고 있는 거지? 안 적어도 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한다. 학생이 잘하는 것 같으니 문제 3번 학생이 직접 봅시다. 풀어봅시다. 자, 저는 그냥 기계입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자, 인간이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려서 이게 인간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 넘어가나요? 아니면 1번 여기 뭐 적을 거 있나요? 이거는 너가 생각해야지. 나는 기계라니까. 자, 여기 더 적을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2번. 자, 2번 어떻게 그릴까요? 그 2015년부터 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기후 협약, 그러니까 기후 협약을 한 순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탄소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재생품 비중이 음. 그 상승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졌어. 재생품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또 있나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어디죠? 자료 1이에요, 2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다음에 2로 넘어가면 어, 2015년부터 음.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고 희귀동물 멸종 위험도 낮아지고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증가하고 희귀동물 멸종 위험. 멸종 위기는 아직까지 그럼 자료 1이네. 네. 그리고 1은 더 없는 거. 2번. 그 국가 A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친환경 산업 비중은 그 2015년 이후로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B국은 1인당 국민 총소득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 실업률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친환경 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높아졌어. 그리고 문제 3번. 뭘 시작할까요? 뭘 했을까요? 탐지견 하면 응? 네. 그 동물을 탐지견. 동물. 탐지견 했는데 그 시민단체는 이제 동물 복지를 위해서 탐지견 쓰지 말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청원이 찬성하는지 근데 반대하는지. 그럼 이거 핵심 뭔가요? 그럼 인간은 무엇을 지향할까요? 인간은 무엇을 지향할까요? 환경을 지향하고 또는 환경 지향과 반대는 뭐죠? 경제 성장 환경과 경제는 완벽하게 대치되는 말은 아니고 환경에 또 대비되는 게 있고 그것도 있지만 환경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환경과 인간 환경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생활윤리에서 배우죠. 그런 거 쉽네. 이거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인간은 말 그대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전체 환경까지 같이 두루두루 지향해야 된다. 아니다. 인간만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인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런 입장에서 제시문 1은 어때? 제시문 1은 환경을 지금 지향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제시문 2는 어때? 물론 선진국에서는 좋은 일이 많아지지만 개발도상국과 같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 25% 진짜 높은 거거든. 우리가 5%만 넣으면 진짜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 4명 중에 1명이 지금 노는 거야. 모든 인구가 엄청 높은 거거든. 어쨌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총생산도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산업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 없지. 그런 데서 인간 중심주의를 좀 지향한다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 끝. 나머지 2022학년도 모의 문제도 우리가 풀었던 거라서 따로 얘기는 안 해줄게. 보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지 않니? 보면 새록새록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차후 5분 정도만 쉬고 다음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균관대학교는 이렇다. 발문 보고 발문서 못 뽑아내? 그럼 자료 봐. 그럼 자료에서 나올 거야. 문제 3번 또는 문제 2번에 있는 자료 유형에서 이 전체를 통과하는 두 입장이 나올 거다. 대개는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발문해서 정답을 주는 경우도 왕왕 많다라는 거. 총 그렇게 두 가지 문제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쳤다가 하겠습니다.